이학기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1920년대 새로운 독립운동의 형태인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과 국외에서 전개됐던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은 민족적 혁명회다. 장래 건설될 정체를 위해 싸우지 말고 주의를 위해 다투지 말고 2천만 동포가 공동 일치하여 이민족과 싸워야 할 것이다. 1926년 국내에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도산 안창호는 전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된 지도기관을 결성하자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혁명운동의 지도기관인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을 크게 촉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주의는 나로도 무엇이라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오직 일본을 적으로 삼고 민족혁명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름은 지을 대로 지으시고 다만 일만 같이 합시다. 대한의 백성이면 누구나 민족혁명에 합할 수 있어. 안창호는 어떤 주의와 노선도 초월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3의 노선을 통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대공이라 했다.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3.1운동 직후에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적 운동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고요. 독립운동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독립운동과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에 논의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때때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임시정부를 개혁하려는 국민대표회의의 논의였습니다.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이 됐고요. 독립운동의 흐름은 다시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안창호였죠. 안창호는 영상을 통해서 민족 대혁명정당을 결성을 해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주의나 이념을 떠나 하나로 통합되어 독립 쟁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민족유일당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민족유일당의 논리는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국내외적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인데요. 국내에는 크게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세계사에서 살펴봤듯이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민족국가, 즉 일본으로부터 민족 대단결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독립운동 흐름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회적 차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해방이 가장 큰 목표임을 주장하면서 등장했었던 이념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의가 주로 지식인들과 자산가들 중심의 독립운동이었다면 사회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한 독립운동이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그러한 사회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틀로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독립보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고 계급 모순을 타파하는 게 더 우선이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독립운동으로서 사회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러한 사회적 차별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사회를 구성하는 게 그 다음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1920년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민족주의 계열을 우리는 우익이라고 부르고요.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 개량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1920년 초반에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광수라는 인물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발표하고 조선 민족의 정신세계를 개조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그와 동시에 일본은 독립 혹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은 배워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력 양성을 위해서 일본과 타협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자치권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봤던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었죠. 일본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나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방해가 되게 심했었고요. 민족주의자 중 일부는 일본으로 타협하는 움직임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탄압과 방해는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초반부의 민족주의 진영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운동들이 대부분 자산가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민족 내부의 상위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고, 실제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차별과 모순구조가 심화되는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상당히 비판했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때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백정의 사회적 인식차별 철폐를 위한 형평운동 등을 펼쳐 나가죠.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이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철저하게 차단했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무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함께 연대해서 싸우지 못했지만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독립운동의 역량이 현격히 약화되게 되죠. 사회주의 역시 초반부의 민족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치안유지법이 발효가 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겐 공통의 이념적인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의 측면에서 연대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합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60만세 운동이 그 실험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1923년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발표 이후에 일본과 타협하자는 민족 개량주의, 즉 자치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됐고요. 절대 일본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초반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1925년 치안유지법 발효 이후에 독립운동의 조금 더 큰 무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것이 60만세 운동으로 실험이 되고요. 신관회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6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의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읽어내는 방식이 다르고요. 새롭게 건국하려는 국가의 모습의 이상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었는데요. 1920년 후반이 되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사전적으로 상호가 연대가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60만세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교과서 19페이지 60만세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에 시작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치안유지법이 1년 전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을 계기로 해서 연대를 모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뒤, 1년 뒤죠. 1년 뒤에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다는 것이고요. 순종임금의 장례식 포인트입니다. 고종임금의 장례식 제3일 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다음 왕인 순종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2의 3.1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을 겁니다. 사회주의 세력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결합 가능성을 실험했던 운동이기도 했고요. 좌우 합작의 실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보게 되죠.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민족의 유일한 정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합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20년대 전체의 중요한 흐름의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9페이지입니다.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1928년도에 결성이 되는데요.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중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나의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민족 유일당을 결성하는 과정이라고 봤었는데요.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신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신간회는 별표를 쳐두시고요. 그리고 신간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령은 교과서에 좀 작성을 해둡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강령은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이 반영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간의 연합, 그리고 그 단결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여기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주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광수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졌던 인물들이고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시각이었죠. 식민지배 인정 속에서 우리의 자치 영역을 확보하자라는 자치론으로 기울어지면서 후에는 친일화되는 이러한 세력들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간회의 기본적인 강령 3가지 꼭 기억을 해둡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정확히 1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한반도를 뜨거운 독립열망으로 채운 이들은 다름 아닌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기념하는 명치절이었습니다. 그날은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건국일 날 일본 국가를 부르라는 일제 강요에 광주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신간회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하고 일본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당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봤을 텐데요. 시작은 일본인 후쿠다라는 인물이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을 희롱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박준채라는 사촌 동생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쿠다에게 응징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광주 내부의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족 차별의 문제가 노출되게 됐던 것이죠. 민족 차별과 차별 교육에 분노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촉발점으로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당시 1920년대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59페이지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연도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1929년이고요. 신간회가 결성되고 나서입니다. 광주에서 한일 간 학생들 간 충돌에서 시작이 되죠.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단순한 그러한 충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식민 지배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식민지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차별을 중지하라,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고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펼쳐져 나가고요. 신간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라는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항일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일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식민지 교육의 개선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운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독립운동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 유일당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광주에서 일어난다. 신간회가 설립되고 나서다, 설립되기 전이다. 신간회 설립되고 나서다라는 거,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연합이 모색이 되죠. 연합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그 실험적 틀로서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임금의 장례식 때 이루어진 것이죠.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중에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진행된 운동이었고요. 최대 규모였다 아니었다? 최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60만 세 운동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운동이었고요. 그 결과 성립이 된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1928년도에 결성이 되고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 비타협 세력들 간에 결합된 민족유일당이었고요.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했었죠. 그 중에서 광주 학생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신간회가 결성되고 나서 진행이 된 운동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1929년이었고요. 광주에서 일어났고 민족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가 되면 신간회는 해산이 되는데요. 신간회가 해산되었던 이유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입장의 차이가 이 시기가 되면 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중국 내부에서의 국공합작이라는 게 결렬이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했고요.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면서 신간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기지건설운동이 1910년대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고 간도와 만주 일대의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양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무장독립전쟁이 국경 주변으로 해서 게릴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승리가 봉오동 전투였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날 겁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과 핵심 부대를 기억을 해두세요. 대한독립군 홍범대 부대였고요. 이와 연대해서 다양한 연합부대들에 의한 승전을 이끌어냅니다. 일본은 국경 주변에서 진행되는 독립군들의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 사건인 훈춘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요. 마적단에 돈을 주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경 주변에 일본군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로부터 얻어냈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군 부대를 유인작전을 통해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봉오동 주변의 대한독립군 부대를 이용을 해서 청산리 주변으로 유인해 왔고요. 북로 군정서군의 핵심인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부대들이 청산리에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기까지는 큰 승리를 이끌어내고 무장독립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듬해 간도참변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을 재정비하고 일본군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유시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공백을 이용을 해서 일본군이 약 3개월간 간도의 거주민들을 무차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도 참변이었죠. 독립군들은 무장독립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기 시작했던 기점이기도 했고요.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위해서 자유시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시로 올라갔었던 독립군들 내부에서의 지휘권 다툼과 자유시가 적군과 백군이라는 러시아 혁명 세력과 기존의 황제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갈등이 결국은 독립군 내부 분열과 독립군의 일부를 희생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투가 끝난 이후에 많은 대량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아,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경신년 대학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군이 갔던 지역에는 항상 민간인 학살이 동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청일전쟁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일본군이 진주한 지역에는 반드시 민간인 학살이 동반되었어요. 인명을 경시하는 그 전근대적인 군대의 특징이 이때도 나타난 거다. 간도 참변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독립군들도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안전한 태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1921년 러시아 자유시.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진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항일 투쟁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러시아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의 개입으로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결국 독립군 사이의 내분과 갈등까지 낳게 되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 독립의 꿈을 이루려 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이 안타깝게 쓰러져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지명은 러시아의 알렉시에프스크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참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뭔가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민족적으로는 정말 큰 불행이었던 거죠. 민족 상징이죠. 네. 자유시 참변의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독립군 내부의 지휘권 갈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념적 갈등이기도 했고요. 신뢰했던 소련 역시 자국의 어떤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만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간도 참변을 경험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책무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군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세 개의 군정부가 간도와 만주 일대에 성립되게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이고요. 교과서에서 위치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60쪽 하단부를 살펴보면 만주군벌의 탄압 속에서 3부를 통합하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만주군벌의 탄압의 핵심 내용은 미스야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군벌과 야합하게 되고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협정의 내용인데요. 만주와 간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주군벌의 무관심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본과 만주군벌의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스야 협정에 의해서 독립군의 활동이 힘들어지게 되자 3부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3부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기역 북쪽 북만주 일대가 신민부이고요. 중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 정의부입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었던 남만주 일대에 있던 정부가 참의부인데요.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의부와 정의부, 남만주 일대죠. 남만주 일대의 군정부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국민부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정의부 일부와 신민부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혁신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군정부는 두 개의 정부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차원이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간의 결성을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움직임들을 구체화해 나갔고요. 국외에서는 삼부 통합을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구체화되어져 나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